저희 끝장 토론은 어떠한 짜여진 기획도 없이 어떠한 대본도 없이 말 그대로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펜만 들고 오셨네요. 그래도 종이를 좀 주시면 좋겠네요. 글쎄 말이에요. 네. 전 홍준표 대표는 메모지 한 장은 있었거든. 메모지 네. 한 장 좀 빨리 갖다 주시고요. 오늘 이 토론에 임할 20대 논객은 저희 대학 토론 배틀을 통해서 배출된 논객, 또 시민토론단에서 활동해온 논객,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20대만을 초대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는 유시민 대표와 저만 빼고는 모두 20대입니다. 예. 저희 제작진도 물론 제외합니다. 한 가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갈 것은 각 당 대표를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토론에서 동일한 조건, 동일한 시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오늘만 유시민 대표의 특별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생방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녹화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말이 녹화일 뿐 저희 프로그램은 똑같은 조건에서 생방송처럼 녹화된다는 것. 그래서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 공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저희가 지난번에 100분을 진행했는데 홍준표 대표와의 시간에 초과했어요. 시간을. 그래서 110여 분을 진행했습니다. 동일한 시간으로 110여 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규칙을 말씀드리면 장황한 홍보가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2분 룰을 적용해서 10초 전에 한번 예고 경고음을 드리고요. 2분 10초가 지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 지난주 홍준표 대표께도 제가 며느리도 모르고 딸도 모르는 돌발 질문을 드렸었던 거 다 지켜보셨죠? 몇 개만 드려보죠. 예, 좀 허심탄회하게 알맹이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까요? 자, 10초가 시간이 지나간 앞에 시계가 있고요. 10초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11.6 재보선에서 사용 설명서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회자됐고요. 유시민 대표께서도 그런 얘기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유시민 후보의 정치인으로서의 사용 설명서를 말씀해 주십시오. 있는 대로 보시면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있는 대로 보시면 잘 쓸 수 있다고요? 예. 어느 사용 설명서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나요? 예, 10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말한 대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봐주십시오. 네. 예. 가장 첨예한 관심 중에 하나가 한미 FTA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아마 뜨거운 이슈가 더 될 거고요. 어떤 분수령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을 우리가 비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한미 FTA 관련한 입장을 밝혀주시죠. 예, 참여정부 때와는 좀 다른 점도 있고 시대성도 변했고 또 그때 예측하지 못했던 것도 있어서 지금은 비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일부 진보 정당이나 진보 세력에서는 참여정부의 한미 FTA 관련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또 일부 사과했다? 아니다, 그건 사과가 아니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한미 FTA를 추진할 때 충분히 그 전후 맥락을 살피지 못한 대목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 얘기하기는 여당과 야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다. 그래놓고서 지금 배신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한나라당이 이렇게 공격할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협정 발효되고 나서 뭐 협의하도록 약속하면 통과시켜주겠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결정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한미 FTA 관련은 우리 청춘 토론단에서 질문을 뜨겁게 드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야권 통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죠. 2012년에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이 힘을 잘 모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진보정 탈당파 또 민노당 몇 분과는 통합이 이제 합의가 거의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진보 대통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진보 통합은 일단 뭐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진보 세력과요? 야권 전체의 통합이요? 아니요, 진보 세력. 진보 세력 통합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대통합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거기까지 마음이 모아질지 이제 그 문제가 남았죠. 네. 야권 대통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권 통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각자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 네. 그게 제일- 그래 왔죠, 사실. 예. 이제까지 그래 왔죠. 예, 뭐 제가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이 이익이든 이념이든 철학이든 또는 정책이든 각자가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것에만 집착하면 네.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조금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 야권 대통합과 관련해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요? 야권 통합 연대는 제1야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설 때에만 가능하고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으신 건가요? 예, 지금 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어제 오늘 상황을 보면. 네네. 예. 야권 대통합과 관련해서 혁신과 통합의 역할 어떠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혁신과 통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혁신과 통합이 산파 역할을 잘 할 때 옥동자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만약에 민주당이 야권 대통합의 결정적 역할을 못하더라도 혁신과 통합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과 통합이 잘 임무 수행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건 유시민 대표 개인에게 여쭤보는데요. 2012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실 용의도 있으십니까? 그럼요. 예, 총선 불출마 선언 용의도 있으십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예. 네. 안철수 원장의 11.6 재보선에서의 효과에 대해서 효과가 크다 이런 얘기가 이제 지배적이었어요. 대선 후보 주자로서의 안철수 원장의 효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것도 크죠. 민심 흐름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고 국민들이 안철수 교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할 그런 결단을 할 수 네. 있을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표를 지금 만나신다면 어떤 네. 말씀을 하시겠어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네. 만나실 생각조차 안 하신 건가요, 그럼? 만날 방법이 없죠. 왜요? 전화번호를 몰라서. 그럼 먼저 만나자고 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저쪽에서 만나자고 수락해야 되겠죠.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이 자주 만나는 것은 네. 저는 무조건 좋다고 보는데 네. 그분이 사람들을 좀 가리시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네, 그냥 마침표로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생기신다면 현 대통령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했습니까? 빨리 큰일 날 이야기를 끝나기를 했군요. 빨리 끝나기를 바라시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예.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헌법을 존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헌법을 싶어요. 존중하시라. 예. 좀 긴장 푸세요. 긴장하셨어요? 아닙니다. 네. 떨거지라고 인정하지 수 없다. 어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전에 정확한 정의를 제가 찾아보니까 한 통 속으로 지내는 사람들을 낮잡아 이러는 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떨거지가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같이 계신 떨거지들은 누구신가요? 이제 함께 떨거지 대화를 한 것은 이제 심상정, 노회찬 두 분하고 제 셋이서 네. 떨거지들이 합창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분들 말고요. 지금 진짜 유시민 대표의 옆에 계신 세력 중에 제가 떨거지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쓰셨으니까 쓰면 예. 그 옆에 누가 계신가요? 제어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 당의 당원들이 네. 예, 1차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네. 돌발 질문을 제가 드린 이유는 정말 가게 드렸어요. 그래서 좀 힘드시기도 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오늘 토론의 주제에만 집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드렸고요. 이렇게 돌발 질문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시민 대표의 생각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면이라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진행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청춘 토론단 20대들과의 대화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토론하기에 앞서서 야권 대통합이 이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야권 대통합에 대해서 20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잠깐 나가서 들어봤거든요. 그걸 들어보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죠. 볼까요?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야당의 통합 논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야권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한국 정치사에 빼놓을 수 없는 화두, 야권 통합. 과거 이승만 정권을 기점으로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장기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저항수단이 되어왔다. 그리고 1990년 3당 통합이 성공하면서 군부 정권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문민 정권이 들어선 가운데 민주주의의 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연대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부정적인 시선과 함께 야권 통합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태까지 여러 번 당을 만드시고 또 탈당을 또 여러 번 하셨는데요. 내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도 또 탈당을 하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제가 여러 번 탈당한 것은 아니고 딱 한 번 탈당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되기 전 대통합 민주신당 시절에 제가 조용히 당을 나온 적이 있고요. 그 이전에 개혁국민정당은 당을 해산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여러 번 탈당한 전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신다면 좀 그런 생각은 좀 거둬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나온 질문이 다음에도였거든요. 이런 이제 없으시다는 답변이신가요? 예, 이제 저희는 지금 야권 통합, 진보 통합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당 당대표부터 일반 당원들까지 함께 의사결정해서 함께 뭐 혼자 가든 또는 통합해서 가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청춘 토론단 여러분, 여러분의 날카로운 질문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야권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시작해 주시죠. 황기빈님. 안녕하세요. 대학생 황기빈이라고 합니다. 평소 대표님의 그 정치적인 모습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그 질문하신 대통합과 승리로 가는 지름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개인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았을 때는 대표님이 현재까지 보여주신 모습에도 그 부분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아함이 들 것 같습니다. 일례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시면서 야권 단일화를 하실 때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합의한 룰을 끝까지 거부하시고 본인의 룰을 고수를 하셔서 결국 관철을 시키셨고 김해을 이번 선거 때도 마찬가지셨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기에는 대표님께서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욕망을 절제하시지 못하셔서 결국 선거에서 지신 것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까 각자가 자기의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엔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실 거예요? 황기빈님 다시 질문하실래요? 그 선거에서의 패배는 결국 대표님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저희 국민들이 이해하고 앞으로 또 다시 더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배우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도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왜 그런 좀 위험성이 높은 선택을 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저나 저희 국민참여당은 정당을 좀 바꾸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정치 구조, 정치 지형을 좀 바꾸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의 거대 정당에 도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것인데 지금 다수 국민들의 소망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권 교체, 국회의 교체가 더 절실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의 논리적인 우리 자신의 판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에는 다수 유권자들의 의사를 먼저 존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판단들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배우게 된 것이죠. 네, 예. 대표님의 답변이 조금은 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요. 많이 변명처럼 들릴 겁니다. 네. 예. 지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그 대선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할 때 불리한 경선룰을 받아들였고 그 이번 서울시장 선거 역시 박원순 시장은 불리한 룰을 모두 받아들여서 경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단일화에 이르렀고 선거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런 전례가 있고 이건 직전의 전례이지만 이런 사례가 있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조금 결과론적인 반박일 수 있지만 다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경기도지사 선거 때의 경선 규칙 그것도 저희가 불리한 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정당이 불리한 경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 방식을 받아들인 것은 다 불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졌을 때 저를 지지해 주는 분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함께 힘을 모으는 데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규칙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인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유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지지율 5%짜리 작은 정당에게 유리한 경선 규칙이 있을 수 없죠. 원천적으로. 네. 예. 네, 다른 답변 분께도 질문 기회 드리죠. 신하영님. 안녕하세요. 전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신아영입니다.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도 새로 신당을 창당하셔서 지금 당대표로 재임하고 계신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국민참여당과 기존에 존재하는 정당의 차별화된 이데올로기가 뭔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계속해서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같은 분이 여러 번 창당을 하시는 경우가 저 흔히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창당을 새로 하시게 된 원인과 그 이데올로기가 궁금합니다. 이데올로기는 너무 좀 거창한 표현이고 어떤 철학 또는 이념적 지향 또는 정책 이런 것들이 정당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은 맞죠. 그러나 때로 정책이나 사상적 지향이 비슷해도 정치 세력이 분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신하영님한테 제가 한번 가상적인 질문을 해보죠. 어떤 정당이 있는데 정당의 대표와 지도부가 어떤 전국의 모든 지역의 그 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그 위원장이 그 지역에 가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모아서 대의원을 지명을 하고 다시 그 대의원들이 모여서 또 정당의 대표를 뽑는 이런 정당이 있을 경우 우리 신하영님 같은 경우는 그 당의 당원이 되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정치 쪽에 제가 직접 참여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 그쵸? 질문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정치하시는 이제 대표님 같은 분들 아래에서 사실 많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 사회에 편입될 이제 곧 당장 사회인이 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고 어떤 걸 앞으로 그러니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런 예.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참여당을 왜 따로 하느냐라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당의 당원이거든요. 당원은 국민들이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처럼 당원도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하죠. 근데 나에게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의무도 없는 정당의 당원이라면 저는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당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지구당 위원장 또는 지역당원 협의회장을 임명하고 그 협의회장이 다시 대의원을 임명하고 그렇게 임명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임명해준 사람을 다시 지도부로 뽑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정당의 당원이 되기는 싫어요. 지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들은 그렇게 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정당을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또한 그런 정당의 당원이 되지 않고 다른 정당을 만든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신하영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예. 아유, 유시민 대표께서는 토론의 달인이시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이렇게
긴급으로 되짚어 물으시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20대 안 토론에. 그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네. 이제 기존의 정당들이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야권 대통합이 합당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대통합이 어떤 형식으로 될 때 지금 말씀하신 민주주의 반민주주의 행태는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극복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의 여러 정당들이 이 사상도 좀씩 차이가 있고 정책도 다르고 또 당의 구조나 운영 원리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상과 지향은 다 다양할 수 있지만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헌법의 요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이 공화국의 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는 정당도 헌법 규정대로 헌법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대 정당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그것은 시민들이 당의 주인이 되는 그런 주권 재민이 실현되는 정당은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사상과 지향의 차이를 포함해서 이 정당의 조직과 운영의 원리까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함께 이제 야권 대통합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도록 논의가 돼야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주권 재민 아주 듣기 좋은 말이죠. 이대로 되기 원하는데 신하영님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런 상황, 그럼 그런 거를 다 감수하시고서도 민주당과 함께 통합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얘기는 지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대 정당이라서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와서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통합해서 하시고 싶으신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혁신과 통합에서 백만밀란 그 문성건 대표나 이런 분들이 한 제안을 보면 현재의 민주당의 이 그런 조직과 또 다른 진보 정당들의 조직 구성 운영 원리의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해결책들이 여러 야당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원탁회의가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죠. 앞으로 저희는 뭐 누구하고든 다 대화할 생각이고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견을 좁힐 수 있으면 최대한 좁혀봐야 되고 뭐 정 좁혀지지 않으면 통합까지는 어렵더라도 또 연합하고 연대해서 또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오. 예, 저 뒤에 계신 분한테도 질문의 기회를 드릴까요? 네, 송준모님. 일어서셔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현재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 송준모라고 합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민주당과 이제 대표님 정당의 차이점을 당원 민주주의에 이제 찾고 계셨는데, 그건 이제 헌법의 의무로 규정하셨는데 사실 정치학에서는 정당 내에서 국민투적인 민주주의 과정이 증가할수록 정당 간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축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간, 즉 이제 국가 차원의 민주주의와 정당 내의 민주주의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내의 민주주의가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당의 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떤 정당이 집권당이든 뭐 중요한 야당이든 간에 국가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 당과 국민 사이의 소통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요구 이런 것들이 정당 안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당원 민주주의는 정당을 단지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의 당원들이 이 생활인으로서 국민들 속에 퍼져 있으면서 국민들 속에서 형성되는 소망 요구, 정치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받아 안고 이것을 당으로 가져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결국 당 안에서 선거를 할 때 당대표의 교체, 지도부의 교체, 뭐 시당, 도당위원장의 교체 이런 것 대의원의 교체를 통해서 당으로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전달된 의견을 받아서 당이 노선을 수정해 나가는 그러니까 당원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정당은 노선이 고정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과 괴리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가 유권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 정당들이 국민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우리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이라는 이 제도가 우리 헌법이 원래 목적한 바대로 국민 속에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만드는데 불가결한 필수 조건이다. 그것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당원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해서 국민 대중과 당 사이에 간격을 좁히고 소통의 폭을 넓힌다면 정당으로서도 좋고 국민으로서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 지금 야권 통합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전국의 20대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한번 좀 들어보시고 예. 유시민 대표께서 야권 대통합하실 때 많은 사람들 뜻이 어떤 것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총선이나 대선을 위해서 야권 대통합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요. 무조건 모두 다 합의 야권 통합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신 분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당 정책이 일치하는 정치 세력끼리의 연합만 해야 유권자가 어느 당을 선택할지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24.3%였고요. 정권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 없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도 18.7%였습니다. 안철수, 박원순 등 기존 정치권 인사가 아닌 세력은 따로 가야 한다라고 응답하신 분은 11.6%였습니다. 갑자기 이거 말씀드리다 보니까 질문 드리고 싶어지는데요. 예. 안철수 원장이나 박원순 시장은 기존 정당에 합치지 말고 따로 가야 될까요? 따로 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또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것도 또한 우리가 경험해 보기 전에 이론적으로 선을 그어서 어느 것이 규범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죠. 지금 저 통계는 사실은 이제 응답한 분들의 정치적 성향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한나라당 또는 집권 세력을 지지하는 분들은 야권 통합을 일반적으로 원치 않죠. 그리고 야권을 지지하고 어느 정당이든 야권의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정권 교체를 강력히 원하는 분들일수록 야권의 연합 또는 통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데이터는 일반적인 어떤 여론 지표로서는 의미가 있겠으나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고려해야 될 지표로서는 한번 재해석해서 그렇게 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 재해석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500명 이상, 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가장 뜨거운 핫 이슈 중에 하나가 한미 FTA 관련입니다. 이 문제에서 또 첨예한 논쟁이 오가지 않을까. 윤석열 씨가 필요했을 때도 어떻게 국민의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군이 철군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는데 뭐 파병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새만금 때 골프장을 1,800홀 지어야 된다 이러서 했는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둔감하신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근데 이제 상상력을 좀 넓혀보죠. 차이를 찾기 시작하면 여기 청춘토론단 100분이 있으면 100개의 사상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두 사람이 모든 면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서 완벽히 같을 수 있을까요? 결국 같으냐 다르냐는 문제는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기보다는 무지개로 치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어지는 어떤 경계선이 있는 이런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통상 문제,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이렇게 말하는 정당도 있을 것이고 비정규직도 살만한 세상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러나 비정규직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과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점을 다 찾아서 서로 다른 세력을 만드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다른 대로 서로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 손을 잡고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다수를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에 주목해서 볼 필요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 차이가 공존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인지를 따져서 그렇지 않다면 함께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짧게 반론을 드리면 일단 공동으로 일을 함께하는 공동전선이나 아니면 강령까지 통일하는 그런 인민전선이라는 것이 있다면
좀 공동으로 하는 것보다 이번 대연합이라든가 야당 통합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쟁점별로 같이 싸울 수 있거나 주장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쟁점에 관해서는 좀 이따 또 여쭤보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론을 들은 거로만 할까요? 예. 저는 이것만 하고 끝내실 거예요, 오늘 토론? 우리 갈 길이 먼데요. 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두 분 가위바위보 하세요. 예. 저는 야권 대통합 아니, 이분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한윤영 님도. 예. 김영욱 님의 기선을 잡으니까 하십시오. 저는 예. 야권 대통합에 대해서 아까 그 설문조사가 나왔을 때 대표님이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쪽으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의견 반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돼 있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의 국민들의 여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야권 통합의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처음엔 신선했지만 지금의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해서라는 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야권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넘으셔야 되잖아요. 그 민주당과도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예전에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제가 유시민 대표님 말씀하신 걸 봤었는데 손학규 대표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제가요? 예, 그 신문상에서 정치적 지도자로서 그 자격이나 역할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함께 안고 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손학규 대표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건지 아니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건지 그건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하거든요. 예, 어떤 보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 입으로 직접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에서 오신 분이라고 해서 자격이 없다거나 이렇게 말한 기억은 저는 없습니다. 한번 저도 쳐봐야겠네요. 혹시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는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한 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야권 연대 또는 야권 통합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무조건 이겨먹겠다고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죠. 이제 그 지점이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굉장히 크게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정치는 직업 중에서 다른 사람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직업이에요. 국가 권력이라는 강제력 또는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와 관련해서 타인의 삶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에요. 정치라는 일 자체가.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목적, 나의 지향 이런 것들을 오로지 실현하기 위해서 나의 신념에만 투철하게 결과에 상관없이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다면 정치는 반드시 결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도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때로 나의 소신과 신념을 굽히고 때로 버리고 때로 꺾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늘 따라다니는 굉장히 큰 고민이고 지금 단계에서 제가 가진 판단은 각자의 동기, 신념이 소중하지만 지금 우리의 정치 상황, 국가 상황은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꼭 해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것을 좀 꺾고 굽히고 버리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 이제 그만. 예, 알겠습니다. 유시민 대표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요. 그 정치학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우리가 철학적 담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좀 더 실질적인 인물과 실질적인 용어를 써서 답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넘어가야 되겠어요. 한미 FTA 관련해서 질문을 좀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황기빈 님이 지금 질문을 많이 하고 계세요. 다른 분은 먼저 받아볼까요? 고르게 드리기 위해서 한윤영 님. 예, 유시민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대학생 한윤영이라고 합니다. 예, 한미 FTA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아까 하려던 말을 좀 못 받아서 근데 이게 엮이는 얘기라서 질문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가 듣기에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 같아요. 그런 답변보다 좀 더 좋은 걸 원하는데 이를테면은 요새 이제 참여정부 때 한미 FTA랑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비교가 또 이슈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참여정부 것이
지금 것과는 많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독소 조항 같은 게 이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좀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아까 이제 진성당원제 가지고도 사실 말씀하시는 바에 동의는 할 수 있는데 진성당원제 가지고 예전에도 실험을 하셨잖아요. 이제 개혁국민정당에서도 이제 작은 정당에서 이제 진성당원제를 하는 실험을 한번 하셨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이제 작은 정당과 그 과거 민주당 정도 크기 정당이 좀 다시 다른 룰로 모여가지고 좀 더 크게 하는 그 실험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표님이 계속 이전에도 하시던 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말하자면 이제 실험은 많이 하셨는데 실험 레포트는 제출을 안 하는 그런 학생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실험을 하신다고 할 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계속 좀 정치에 관심을 가지던 사람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전에 하던 실험이랑 뭐가 다른지 잘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좀 FTA 문제도 그렇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FTA 위주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꼭 옳고 좋은 것이라면 한 번, 두 번 해서 잘 안 됐더라도 계속 노력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평가를 절하하면 실험이고 조금 좋게 평가하면 도전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고 한미 FTA는 이제 뭐 길게 토론하게 되겠지만 일단 지금 국회에 와 있는 비준동의안 거기에 있는 협정문과 원래의 참여정부에서 서명했던 협정안 사이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죠. 보기에 따라서는 중대한 차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별것 아닌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첫째는 협정문 본문과 상관없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개방해버렸다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차이고. 그 요구는 미국이 2006년도에도 했지만 2007년도 협정 서명할 때까지 다 거부됐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분야가 우리가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그런 분야로 꼽혔는데 거기서 우리가 2006년, 2007년 협상 때 다 거부했던 미국 쪽 요구를 사후적으로 다 수용하는 재협상을 했다. 이 두 가지가 참여정부 FTA와 이제 이명박 정부 FTA의 이 내용적인 차이입니다. 그 이상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이 차이를 얼마나 크게 볼 것인가는 또 국민들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죠. 예. 여기에 대해서 바로 질문 있으세요? 예, 황 기빈님. 저 뒤쪽에도 있는가? 께서 FTA를 반대하시는 입장이 역시나 답변을 듣고도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야권에서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독소 조항 중에 사실 두 가지 때문인데 그 두 가지가 아니라 ISD 조항과 그 미국식 법 체계와 한국식 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책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대표님이 만약에 통합을 통해서 그 선거에서 이겨서 들어가게 되셨을 때 그 기존에 같이 연대했던 세력과 분명히 마찰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입장이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저서를 통해서 누누이 밝히셨던 그 선진통상국가론에 의거한 기본적인 FTA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개방, 국가 간의 교역의 확대, 사람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 이런 것들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지지한다는 것이 제 답변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한미 FTA를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다면 개방, 자유로운 교역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개방이나 통상에 찬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체적으로 협정문으로 되어서 와 있는 이 비준 동의안을 찬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동의안, 비준 동의안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한 개방에 반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유로운 교역에 찬성한다 할지라도 특정한 국가와 특정한 시점에서 맺은 특정한 내용의 자유무역 협정은 그 내용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또는 이 국가의 여러 가지 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과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통상개방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이 FTA는 반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흑백으로 딱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제가 드렸던 네. 질문은요. 대표님의 입장을 나눠달라는 질문은 아니었고요. 대표님의 정확한 세부 입장을 여쭙고 싶었던 건데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 대표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지금 통상 개방에 대해서 찬성이라는 것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FTA라는 형태로의 개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FTA가 보통 국가 간에 맺어질 때는 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철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의
물론 관세는 거의 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비관세 장벽의 철폐는 그 국가 주권의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참여정부 시절에 대표님께서 그 긍정을 하셨던 FTA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FTA 형태로의 그 통상을 여는 것에 대해서 대표님의 입장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EU FTA처럼 그 협정문 내용의 ISD, 국가 투자자 제소 조항 같은 게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미 FTA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관세 장벽의 철폐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관세화하는 일정표들이 산업 분야별로, 제품별로 되어 있죠. 또 한쪽으로는 주로 이제 자본 이동과 관련해서 양국의 자본이 서로 국경을 넘나들면서 투자를 할 때 그 이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혹시 차별적으로 가로막을 수 있는 국내 제도들의 조정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ISD라든가 또는 뭐 그 밖에 지금 IPR, 지금은 그 문제를 별로 얘기 안 합니다만 이제 지적재산권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제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한미 FTA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 어떤 분들은 관세 철폐 때문에 반대합니다. 농민들이나 축산농민들이나 뭐 어민들 이런 경우요. 그러나 우리 전문가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제도의 조정이 미국식 제도와 이렇게 교접이 이루어지는 거에 반대하거든요. 각자가 반대하는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 정치적 과정에서 보게 되면 각자의 강조점과 반대 이유가 좀씩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FTA 협정안은 비준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다, 국회에서. 라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정치적 행동은 같이 조직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굳이 그 안에서 다 반대인데 반대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너는 왜 반대하는데 물어봐서 반대 이유가 나와 다르면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잠깐 짧은 질문 드릴까요? 지난번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미처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찬성하는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이 복잡한 한미 FTA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겁니까? 이런 것이 이제 정치인의 아주 중요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시민 대표께서는 어느 정도 연구하셨나요? 제가 이제 왜 반대하느냐 물을 때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차이 나는 두 가지. 두 번째가 두 번째는 좀 나중에 시대 환경의 변화. 세 번째는 우리가 몰랐던 거가 있습니다. 몰랐던 게 제가 실제 협상장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공무원들을 보내서 보건 분야 협상을 지휘했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몰랐던 것이 딱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몰랐던 것이. 그게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 전에 상하원에 내에서 통과시켰던 한미 FTA 이행 법안,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정부에서 내서. 그걸 보니까 당연히 그 당시 협상을 할 때에는 조약 의회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신법의 지위를 누리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몇 달 전 한미 FTA 이행 법안을 미국에서 통과시켰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 한미 FTA 협정 문안이 미국에서는 주법 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요구하지 않는 한 주법과 한미 FTA 조항이 충돌할 때 주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내법으로. 근데 우리 경우는 이것이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는 헌법 조항도 일부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도. 그러니까 다른 국내법이 그런 것처럼 헌법의 일부 조항을 사실상 정지시킬 수 있는 국내법의 지위를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두 나라에서 하나의 협정이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몰랐습니다. 당시에 협정을 할 때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똑같은 게 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근에 모르고 있었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사례를 몰랐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 그전의 모든 투자 협정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줄 알았죠. 그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몰랐다. 그 점은. 그리고 그런 이행법안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 끄덕끄덕이시네요. 정치토론단 여러분. 다음 질문 하시겠어요? 한윤영님. 대표님 일단 그 반대를 왜 하는지를 묻지 않고
일단 반대를 하는 사람들끼리 크게 뭉쳐서 그 제안을 무력화시키자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왜 반대하는지를 묻게 되는 게 그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한미 FTA를 찬성하셨을 때 내세웠던 어떤 국가 경제 발전의 비전 문제가 이제 이를테면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제 여전히 남아 계신 건지 아니면 좀 조금이라도 수정이 됐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한민국 개조론 같은 저서를 읽었을 때는 뭐 이제 참여정부 기조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서 이제 제조업이 샌드위치 상태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을 이제 육성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미국 법의 조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미국 법으로의 어떤 조정을 제도 개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식으로 그때는 이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기조를 지금도 이제 뭐랄까 이제 한국 경제 발전의 기조로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제 어떤 환경의 변화로 수정이 됐다면 그 대개 어느 정도로 수정이 되셨는지 그런 걸 좀 정확히 밝혀주셔야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지향하시는 바를 좀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윤영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는 좋은 문제제기인데 제 생각에는 인용은 좀 부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용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책에서 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제조업이 끼어어쩐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동시에 미국식 제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주장한 내용은 아까 제가 통상개방에 찬성하는 기본적으로는 통상개방이 우호적이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요. 예, 싱가포르 같은 뭐 도시국가 빼고 OECD의 주요한 국가들 중에서 수출 200을 더해서 GDP로 나눈 그 비율, 무역의존도라고 말하는 국민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90% 수준에 지금 와 있죠. 되게 이제 우리가 네덜란드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이런 북유럽이나 서유럽의 강소 국가들만이 우리와 좀 비슷하거나 우리에 좀 못 미치는 높은 무역의존도를 가지고 있고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20%에 미달하는 아주 낮은 수준의 무역의존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개방되어 있는 작은 국민 경제거든요. 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이 그런 것처럼 개방도가 높은 나라들이 그런 것처럼 이 길 속에서 성공을 거둬야 된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동시에 이 길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이 그런 것처럼 인적 투자, 복지 지출, 건강 투자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 되게 그 나라들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다는 거를 해명을 하고요. 예, 되게 질문에 대한 답이 간접적으로는 대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미 FTA 관련해서 사실 좀 토론하면 더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어요. 유시민 대표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진보에 대한 생각, 또 진보 세력들이 갖고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문제 생각해 보기 전에 잠깐 전화 말씀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콤팩트 에그만 있으면 스마트폰이 뽀지가 된다. 성질 급한 올레 4G. The whisper of the leaves is a rhapsody in green. Aho, aho. 아니면 현대증권을 만나거나 미래를 읽는 투자 파트너 현대증권. Q&A. 좋은 책 신사고. 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만 학생이 풀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수학의 자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수학의 자신감, 쌤. 개념쌤도 나왔네. 백지연의 끝장 토론 특집 20대와 각 정당 대표와의 토론. 오늘은 우선 20대와의 토론을 진행합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끝장 토론에서 토론 프로그램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기 위해서 모든 세대와 정치권, 더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이런 토론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다음 주에 토론 질문자로 참석하셔도 되고요. 트위터를 통해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드립니다. 트위터에 어떤 질문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최유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최유정입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트위터를 통해서 미리 한번 받아봤습니다. 현 정책에 관련된 질문들 많이 있었지만 유시민 대표 개인에게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즈러킹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유시민 씨는 유권자의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는 정치인이라 평가받는데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들도 올라와 있고요. 또 IBS1916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50대 이후의 지지율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50대 이후를 설득의 대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시민 대표님 따님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박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유시민 대표님, 따님과 유시민 대표님의 정치 성향이 크게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따님에게 하고 싶은 말과 당부가 있다면 이런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의견과 질문들은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꼭 대표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펀펀 MC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왜 정치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들을까요? 아니면 귀를 닫을까요? 자, 대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2분을 시간 드릴 수는 없고요. 한 10초에서 15초 사이로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다 좋아해 주시면 좋겠는데 싫어하는 분도 많으셔서 저도 고민입니다. 이제 다 제 마음의 원인이 있겠죠. 마음의 평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고령 유권자들의 지지가 낮은 거, 이것도 뭐 마찬가지 고민인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야권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고령 유권자들께서 좀 다소 보수적이시라 좀 변화를 바라고 하나의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젊은 층 쪽은 좀 야권을 지지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여권을 지지하고 이런 것이 이제 모든 나라에서 다 사실 그렇고 우리도 역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저희가 어르신들 연금도 드리고 이런 법도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만들고 해도 열심히 모셔도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 좋은 방법 있으면 트위터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아버지와 딸 사이에도 정치적인 의견은 달라질 수 있죠. 어찌 보면 다른 것이 또 자연스러운 일이고. 제 딸은 너무 큰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아주 화평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 이런 거를 원하는 것 같아서 그런 꿈을 너무 많이 크게 가지고 있을 때 앞으로 겪게 될 좌절감 이런 것들이 아버지로서 걱정이 좀 되어서 그런 것을 좀 낮추라는 충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봤자 잘 안 듣죠. 저희 또 그 나이 때 부모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네, 그런 거 보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표를 받아서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왜 남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에도 민감하고요. 지역 유권자들의 말씀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다만 자기들끼리 싸울 때, 편을 갈라 싸울 때 그때는 좀 사납죠. 그렇긴 해도 우리 대통령만큼은 다 겸손합니다. 최소한. 그렇게 답변드리죠. 따님의 정치 성향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뭔가요? 궁금증입니다. 그냥 가볍게 대답하세요. 그냥 좋은 세상이 돼야 된다. 그런 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정치인들이 말을 듣긴 듣는데 선거 때만 잘 듣는다. 이런 아니요, 생각이 평소에도 잘 듭니다. 듣고 싶은 것만? 그건 인간 누구나 다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아니요. 그냥 인간과 정치는 다르니까요. 너무 그렇게. 왜냐하면 그냥 일반인은 다른 사람의 생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정치인들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잘 들어야 된다는 점은 저희가 아주 꼭 새겨들어야 될 지적으로. 말씀 나온 김에 저희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500명 대상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왜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참 이게 좀 잔인하지만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정치인 유시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참여정부 시절부터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계승한 정치인이다 라고 응답하신 분 17.1%, 국민참여당 대표로서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 17.7%, 이게 아프실 것 같아요. 예전엔 신선했지만 이게 참 읽는 사람 마음 그렇습니다. 이제 기성 정치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여서 싫다. 33.7%. 친노 대표 주차에서 친노 분열의 선봉에 섰기 때문에 정체성이 의심된다. 6.1%. 이게 더 아플까요? 유시민님에 대해서 관심 없다. 25.4%. 였습니다. 예. 제일 마지막이 제일 아프네요. 그렇죠. 읽다 보니까 그게 제일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세 번째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예전에 신선했지만 기성 정치. 그렇게 그래요. 예, 원래 그렇죠. 처음에 예. 볼 때는 좀 신선해도 자꾸 보면 지겨워지죠. 아, 꼭 그래서는 아니고요. 예. 자꾸 보면 정드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예, 차이가 없어 보여요. 웬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분들만 그렇고요. 저처럼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여름철 부채가 계절이 바뀌면 창고에 들어가야 되고 겨울철 난로가 봄이 오면 또 뒷마당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치인들에게 그런 운명은 언제든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좀 이르게 오든 늦게 오든 오는 것인데 저한테도 한 반쯤은 온 거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제가 이 지점에서 확 언제 뒷마당에 나가실 것 같아서 하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질문권을 청춘토론단한테 드리죠. 어느 분 질문하시겠어요? 이제 질문하실 부분은 진보당으로서 복지정책, 또 대한민국의 진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어느 분 하시겠어요? 이서연님? 예. 안녕하세요.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서연입니다. 대표님 너무 만나 뵈서 반갑고요. 진보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젊은이들은 진보적인 가치를 굉장히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를 대부분 SNS와 인터넷에서 배우는 그런 실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과 SNS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의한 정보가 아닌 가정과 추측에 의한 그런 루머와 유언비어가 많은 실정인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고 왜곡된 생각을 주입당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데 마치 그런 것을 진보인 것처럼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것이 저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유시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SNS를 통한 소통,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견해를 형성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들도 많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좀 이 대목에 대해서는 낙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SNS를 통해서 다니는 정보들은 온갖 게 다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신문방송에 나오는 정보는 다 진실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가 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미디어입니다. 이 SNS 시대에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독립적인 정보 처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온라인 SNS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수많은 상충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만나는 가운데에서 각자가 균형을 잡을 수 있고 각자는 균형을 못 잡더라도 사회적 균형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 우물가에 모여서 막 떠든다고 해서 동네 여론이 왜곡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진정한 진보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진정한 진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정한이란 말을 정말 깊이 하거든요. 여기 진정한 정치인 나와봐 이렇게 물으면 누가 나올까요? 진정하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고 볼 것이고 안 나오면 역시 진정하지 않은 정치인이 될 것이거든요. 진보는 각자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것인데 굳이 하자면 저는 함께 살자. 남들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자.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좀 거들어주자.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진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보에 대한 좋은 얘기는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진보에 대해서.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균등하게 드릴게요. 예. 또 다른 분.
저는 언론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진보에 대해서 네. 질문을 다 끝내신 건가요? 아, 이사연님? 관련해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어떤 거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복지 정책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이번 토론에서도 말씀하신 것은 복지를 늘려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권 통합을 생각하고 계시고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 역시 그런 정책이나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대표님이 장관으로 계실 때 개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현재 2056년이면 다 연금이 고갈이 된다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대표님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을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죠. 그리고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건강보험 예산 역시 굉장히 풍족하지 않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현재 얘기되고 있는 복지 정책들보다 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정책들에 있어서 예산 마련이 충분치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속 가능한 복지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바 있는데요. 과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한 얘기가 지속 가능한 얘기인지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이 포괄적이라 답하기 쉽지 않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복지 정책에 대한 제안들은 지속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 무상급식 문제라든가 건강보험의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려나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제도들을 설계할 때 약간 좀 낭비를 예방하는 꼭 필요치 않은데 지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가능하다 생각하고 다만 우리 경우는 복지가 너무 적죠.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기보다는 복지 지출이 너무 적어서 민간 가계의 가처분 속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경제가 몹시 나빠지고 있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구입하지 못하죠. 자동차가 자동차를 살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고 자동차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가 행정이나 국가 기능의 중심이 도로를 파헤치고 강바닥을 파헤치고 집을 짓고 이런 데에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교육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돕고 이런 쪽으로 좀 이제 현대국가로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변화가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 점을 오히려 지금은 더 걱정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뒤에 계신 분 중에 김용성님? 네. 예, 존경에 맞았는 대표님. 저는 취업준비생 김용석이에요. 유시민 대표 팬이세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굉장히 지지자인데요. 네. 사실 진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좀 이성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님의 화법이나 그런 정치 신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똑똑하세요.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똑똑하신데 대표님께서 본인이 똑똑하신 걸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50대 이상에서 굉장히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떤 칼럼니스트의 글을 봤는데 본인이 어떤 정치인을 비판했어도 이렇게 강력한 반발을 받은 적이 없다. 예, 그만큼 대표님의 지지 세력들이 굉장히 결속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제 생각으로 저도 지지층입니다. 제 생각에 보면은 그런 강력한 지지층이 대표님의 눈을 좀 가리고 그럴 수 있는 촉발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선출직에서 다 낙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충분한 과거 반성이 되셨고 앞으로 또 진보를 또 추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한 3가지 물어보시면 너무 똑똑한 걸 똑똑하지 뭐 답하기가 곤란한 문제라. 네. 제가 선출직에 다 낙선한 건 아니고 4번 나가서 2번은 되고 2번은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2번 되고 최근에 2번 떨어졌던 게 문제죠. 예, 아까 여론조사표 보신 것처럼 똑똑하세요. 다 기억하시죠. 옛날에는 신선했는데 이제는 좀 물이 흐려졌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그런 비판을 해주시는 분들은 좀 더 책임이 큰 자리에 가서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해라 이런 소망이 있어서 그런 이제 말씀들을 주시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으나 되게 자기 깔대로 자기 결대로 이렇게 살면서 운이 좋아서 좀 많은 책임이 주어지면 큰 책임을 감당하고 그렇지 않아서 또 거기에 맞는 조그만 책임이 주어지면 또 조그맣게 책임을 다하고 아무 책임도 주어지지 않으면 혼자 자기의 삶을 살고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충고의 말씀이라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한데 저도 이제 53인데 저를 바꿀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이제 19살 청년이라면 많은 것들을 디자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53이고 제 또래가 저를 안 좋아합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예, 무엇을 더 욕심을 부리겠느냐. 예. 타고난 성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고 활동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무엇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대로 나의 일을 가는 것. 네.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대선엔 욕심 없으세요? 아까 했잖아요. 예. 네. 그래도 다시 질문하셨으니까. 그거 나갈 때는요.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런 걸 살펴보고 나가야지. 아무도 별로 안 살피고 나오는 사람도 많아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원하시는 거는요. 그러니까 사실 좋아서 선거에 나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우리 안철수 교수나 뭐 박원순 시장 이런 분들도 내가 하겠다라고 박원순 시장은 나서서 하시긴 하셨지만 그 원한다는 어떤 의미가 예, 그냥 내가 하고 싶다 이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예. 분 얘기하지 마시고 유시민 대표께서 갖고 계신 국민들이 저를 대통령으로 별로 이렇게 원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요. 예. 예. 아니, 제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유시민 대표 공통점이 딱 하나 있네요. 예. 안 여쭤봤는데 저희 시간에 나오셔서 자꾸 나이를 말씀하세요. 예. 그다음에 내 또래가 나를 싫어하거든요 하셨어요. 내 또래도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도 내포도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 친구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깊이 봐야 되죠. 내 또래가 나를 대한민국의 50대가 네. 유시민 대표를 좋아하기 위해서는 하나 딱 고쳐야 된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고쳐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표 깎으시는 얘기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나를 고쳐봐라 난 안 고쳐준다. 인간의 위대한 내일이라도 변할 수 있다 아닌가요? 그런데 좀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많이 하죠. 예, 너무 늦었다. 네. 유시민 대표를 고치기엔 너무 늦었다고 재확인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예, 아까 하셨으니까 그 뒤에 계신 안경 쓰신 분 제가 성함이 일어서서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지금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진수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전 대표님하고 좀 그 반대편에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지금 이제 이번 지금 주제가 대한민국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진보는요 80년대 이후와 이렇게 뭐 바뀌어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또 방금 전에 이제 자신 더 이상 바꿀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님께서도 이제 제가 현재 지켜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그 80년대처럼 거리에 나와서 이제 그 뭐 아까 트위터란 이런 거 얘기하셨지만 선전 선동 근데 제가 봤을 땐 좀 그런 쪽의 이미지가 대표님은 아직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진보도 그 거짓을 이제 진실로 이제 선동을 하고 이제 그런 거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저께 지난번에 이제 그 홍준표와의 그 대담에서도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진실처럼 얘기를 하고 그냥 그런 경우로 보고 그런 걸 보고 나서 이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명 비슷한 걸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전 선동이라는 용어를 저는 이렇게 평소에 이해합니다. 선전은 진실을 알리는 것을 저는 선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선동은 용기를 전념시키는 것을 선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80년대, 70년대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요. 예, 그때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범죄였습니다. 용기를 전시키는 것이 감옥에 가는 이유가 되었죠. 지금도 그럴까? 지금도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선전선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제가 더 이상 바꿀 게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꿔야죠. 늘 바꿔야죠. 사람은. 바꿔야 하지만 그것이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 뭘 바꾼다. 이건 아닌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더 훌륭한 인격을 향해서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 나를 바꾸는 것이지 그것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호감을 얻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리 될 수는 있겠으나 그 목적으로 바꾼다고 할 때 바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좀씩 바뀌어왔고 지금도 바뀌고 있고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까 뭐 이제 어떤 연령층의 유권자들이 안 좋아하시니까 그런 점을 잘 알아봐서 그 점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바꾸면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 그 방식으로는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황대훈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황대훈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나왔던 질문을 약간 다른 각도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의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대한민국 진보가 선동을 일삼고 80년대 가치에 매몰되어 있다는 말씀을 저분께서 하셨는데 저는 일단 저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다른 점에서 대한민국의 소위 중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보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자기가 진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충분히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나는 중산층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치 혹은 그 진보라는 가치를 말 그대로 거리에서 싸우지 않는 그 의회 정치 정도의 개혁 정도로만 만족하는 그런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에 국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노무현 정부 때도 보았지만은 어떤 분들은 투쟁하다가 노동자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농민분들이 스스로 자살하시기도 했고 세상은 어떤 사람들 생각과는 달리 여전히 선전이 필요하고 선동이 필요하고 싸워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국민참여당이 그런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인가라는 질문을 저는 아무 당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진보적 가치를 아직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떠올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에 있는 포이동 재건마을 같은 마을이 있지만 명백한 국가적 폭력 때문에 여전히 거리에 나와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컨대 중산층 사람들이라든지 보수층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세상이 충분히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린 거리에 나갈 필요가 없고 저렇게 나와서 싸운 사람들은 다 선전하고 선동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힘든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국민참여당의 진보적 가치가 포이동 재건마을에서 국가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진보적 가치인지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국민참여당은 가치가 어긋나서 보호 못하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보호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토론도 어찌 보면 저희로서 이제 감사한 일인데 국민 지지율도 매우 미약하고 국회의원도 한 명도 없는 거의 존재감이 없다시피 한 정당의 대표를 그래도 정당 대표라고 여기 불러주셔서 청년들과 토론해주는 것만 해도 몹시 감사한데요. 저희 국민참여당의 문제는 모토가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 이게 모토인데 시민을 자유롭게 만들고 국가를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고민은 그렇습니다. 꿈은 원대 하나. 그 꿈을 이룰 만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 문제거든요. 저희는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자꾸 밖에서는 너네 가치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비판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우선 있으면 좋겠는데 그 질문에 답할 최소한의 자격, 실력조차 못 갖추고 있는 것이 제가 속한 당의 현실입니다. 제가 몰라서 이 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저희 확신은 자유로운 가운데 정의를 추구하자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각자가 책임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국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시민들 사이에서 정의로운 관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민주적으로 개입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따로 하냐 이렇게 하면 어쩐지 기존의 진보정당들은 자유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고
별 가치를 부여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 정당 쪽에서는 국가가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거나 또는 시민들 사이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불의를 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아마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여러모로 부족해서 그렇겠죠. 이와 관련된 추가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 다른 질문이신가요? 추가 질문이요. 예, 김도환님. 네, 추가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성김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에도 맞서 쌓아온 10여 년의 대학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우선 화가 납니다. 왜 진보라는 개념이 상대적일지라도 왜 진보의 프레임을 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가져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기에 제가 질문했던 것도 과연 진보 대연합의 국민참여당이 이런 맥락에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여쭤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화가 나는데, 옛날에 꽃병을 던지던 시절의 진보와 그리고 형식적 민주주의가 갖춰지고 보이지 않는 폭력이 우리의 평범한 삶을 옥죄는 이 상황에서의 진보의 개념은 분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민참여당은 당원들의 모금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유시민 대표께서는 그 펀드를 발행하셔서 3일 만에 이제 30억 원이 넘는 모금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산층이 많다, 당원 중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의 프레임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고문으로 계신 그 분 중에 이재정 고문님께서는 총장도 하시고 이제 교수도 하신 분인데, 이분께서는 이제 자본가한테 불법 정치 자금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병환 고문께서도 또 이제 좀 친노 계열의 기업의 자본가와 사돈이라고 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김도원님은 진보라는 타이틀을 혼자 가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진보를 쓰면 불쾌하세요? 저는 민주당이 자기를 진보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나도 진보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편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잠깐 중지. 그러면 안철수 원장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본인은 밝히고 있지 않죠. 뭐 아직 판단할 만한 충분한 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소망은 그분이 나는 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건 갖고 있죠. 소망이고요. 예. 이제 우리 김도원님한테 제가 좀 짓궂게 답을 하면, 카를 마르크스는 변호사에다가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인데 공산정선을 썼잖아요. 예, 자본. 엥겔스는 맨체스터의 억난 자본가의 아들에다가 마르크스한테 돈 된 인물 아닙니까? 끝까지 공장을 운영을 했고. 알고 그러니까 어떤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사회적 귀속, 이제 이 마르크스주의 용어로는 계급적 귀속을 가지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의 정치적 지향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고요. 누구든 우리가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 인류가 발전시켜 온 사회적 재능,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도덕적 본능, 이것에 부합하는 사회의 변화를 이룩하려고 마음먹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진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제 개인적 가치는 한나라당, 민당, 국민참여당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 견해는 제가 존중하고요. 예, 존중합니다.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대 500명께만 여쭤본 거거든요. 예. 이렇게 여쭤봤어요. 여기서 이제 다 안 나오는 질문도 있으니까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20대가 대한민국 진보에 가장 불만인 점은 어떤 것이신지요? 하고 여쭤봤을 때 가장 많이 응답하신 것은 이거였어요. 대안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에만 치중하는 점. 53.7%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20대만요. 노동운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18.4%. 진보진영 체가 연합하지 않아서 영향력이 없다. 14.1%.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9.8%였습니다. 제일 어떤 게 아프세요? 그리고 제일 어떤 게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세요? 저는 가장 많은 비율이 나온 답변이. 네. 그게 가장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지적이라고. 대안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조심스러운데 저는 사실 진보로 안 쳐주거든요. 저를 기존의 진보를 오랫동안 그러면 나는 진보를 아니고 다른 진보들이 그렇게 했다 이 아니요. 말씀이신 건 아니시죠? 그게 아니고 오랫동안 이제 어려운 가운데 진보 운동을 해온 분들이 네. 저 같은 사람을 진보가 아니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네. 제가 진보의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또 기분 나쁘게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 점을 미리 전제로 하고 제가 네.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진보 통합 정당을 새로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쭉 넓게 하는 과정에서 강령 초안이나 이런 기본 정책을 합의를 할 때 신자유주의 반대 이렇게 쓰기보다는 골고루 잘 사는 국민경제 실현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무슨 북한 무슨 핵개발 반대 무슨 세습 반대 이렇게 쓰기보다는 인권과 평화가 자리 잡는 한반도를 만들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 이게 무엇이든 우리가 실제 이루고 싶어하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는 미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매우 긍정적인 형태로 이렇게 제시하고 그리고 현실을 무조건 비하하고 부정하기보다는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현실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의 진보 정치를 하자. 이렇게 늘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국민들의 지적, 청년들의 지적이 진보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 수용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제가 가진 생각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런 생각을 시민들과 접촉하고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쪼록 이럴 때 진보정치 세력, 진보정치 운동을 하는 분들이 때로 국민들의 그 판단이 내 생각에는 옳지 않을 것 같아도 일단 경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을 받아주는 가운데 진보의 발전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사실 그 토론 중에 아까 이제 어떤 그 20대 논객이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을 주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이제 표현이 상당히 은유적이신 것도 많고 철학적인 얘기도 많이 하셔서 제가 좀 그런데요.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워서 그러시는 건가요? 예. 좀 툭 터놓고 하세요. 이제 시간도 다 됐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인, 제가 이제 전 진보 보수 이런 구분 아주 싫어합니다만, 예. 진보 쪽에서, 소위 진보 쪽에서 나오시면 보수 쪽에서 질문하는 걸 여쭤보고, 예. 소위 또 보수 쪽에서 나오면 진보 쪽에서 질문하는 걸 여쭤봅니다. 아까 잠깐 나와셨어요. 말씀하시는 가운데. 북한의 3대 세습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거였나요? 제가요? 네. 유시민 대표의 개인적인 저는, 생각이시죠? 예, 국가의 운명을 유전자 제조합이라는 우연에 맡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네, 아주 상징적이죠. 그거 답변하신 거 봤어요. 예. 그거를 다시 말씀하신다면 좀 풀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어체로. 예, 그것은 이제 북한의 체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상식, 문명적 기준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죠.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근데 다만 그런 체제가 현실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체제가 결국은 민족사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아무리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될 상대임을 인식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 얘기하면 사상이 이상하다, 지북적이다, 지네 나라 대통령은 욕하면서 김정일이는 왜 욕 안 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은 일반 시민들이라면 그렇게 해도 좋은데 네. 정치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하는 것이 좋죠. 저희는 다 여기 혼자 빼시고 다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네. 아주 자유롭게 질문 드리고 있어요. 하나만 더 예. 대표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한 본인에 대한 그 사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연평도도 1주기를 맞이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번 서울시장 지금 시장은 되셨지만 이제 후보실 때 한 번 발언이 이제 안보 쪽에 관련돼서는 이제 한 번 언론에 크게 났었잖아요. 이제 천안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한을 자극해서 이제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이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이제 정치인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진보가
지금 어느 정도 국민의 더 많은 지지를 못 받는 이유는 안보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확립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진보가 복지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보수가 안보만 얘기할 필요도 예.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얘기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저는 뭐 지금까지 야권 혹은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이 충분히 분명히 얘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에 그런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은 비난과 오해, 핍박을 받은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시죠. 무려 약 30년에 걸쳐서 그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일단 지금 다시 원위치 되긴 했지만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려고 성과를 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께서 이 북한과 관련해서 이 야권의 정치인들의 사상 문제에 대해서요, 그 사람들이 무슨 3대 세습이 좋아서 무슨 북한 체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 서로 대립이 있는 곳에 갈등을 조장하고 싸움을 붙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열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합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주 노력하는 정치인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식으로 보수진영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김정일 욕하고 뭐 3대 세습 욕하고 핵개발 비난하고 이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이 한반도에 다시금 대화, 협력, 서로 이익이 되는 교류, 그리고 이제 정전 상태의 종식과 평화체제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은 정말 집요하게 때로 오해와 비난과 박해를 받으면서까지도 그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보수진영이 하고 있는 대북 정책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요. 진보진영이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북 관계나 이런 한반도 정책에 관해서는 보수 쪽의 정책은 아예 없다. 정책이랄 것이 없고 증오의 감정을 선동하는 그런 것만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주로 질문만 받으셨어요. 예. 제가 질문 반대로 드릴 예. 기회도 드릴까요? 예. 예. 한나라당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준표 대표는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왜 한나라당 싫어하세요? 유시민 대표께서도 20대에게 묻는다.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했던 많은 분들 중에 김도원님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은 출생이라는 우연 때문이신데요. 그것이 운이 좋았다, 그저 그렇다, 운이 나빴다, 어느 쪽이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어려우세요? 난이도 몇 %인가요? 네, 난해합니다. 난해하신가요? 예. 네. 일단 저는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수위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아마 따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말할지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거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네.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좋은데. 예. 또 질문하시겠어요? 답변이 되셨어요? 아니면 재차 질문하시겠어요? 똑같은 당한 방식으로 혹시 하시면 돼요. 뭔가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시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어느 쪽이든. 네, 자랑스러우세요? 예. 네?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까? 마이크 들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성인 남성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군대에 지금 가야 하는데 그런 현재 분단 국가의 아픔을 가진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다녀오셨어요? 가셔야 돼요. 저 올해 20살입니다. 그리고 좀 더 안타까운 부분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전쟁에서 사람과 싸우거나 혹은 상대에게 총을 겨눠야 하는 예비 군사 인력이 되기가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대체복무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선택의 권한이 없다는 점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안타까운 점들은 대표님도 잘 아시고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성함이 박준명 씨요? 예, 영이요. 박준영 씨는 막 20대가 됐는데 그렇다네요. 예, 또 질문하시겠어요? 예, 질문했던 분 중에 또 확 뒤로 돌아서서 한번 해보실래요?
예, 아무나 해도 됩니까? 저분들은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고 예. 저한테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예, 맨 앞줄에 맨 가운데 저 가까이 있는 분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아니 그분은 시선을 피하고 계셨는데 질문하실까봐. 예, 거기 마이크가 거기 가 있네요. 예, 어떡하나. 마이크가 있어서 제가 예. 싫으시면 넘기세요. 예, 예. 네. 지금 내 삶을 내가 설계한 방식대로 살고 있다? 아니다. 그 이유가 예. 환경 때문에. 네? 환경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 못하고 있다? 예. 내가 설계한 삶의 방식대로 환경이 허락지 않아서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극복해야지. 극복하겠대요. 그 질문만 던져놓고 그거는 멘토의 역할을 하실 질문을 던지시면 어떻게 해요? 방송 끝내야 되는데. 아, 예, 끝내야 돼요. 10초로 한번 조언을 해주세요. 20초 드릴까요? 예. 20초 주세요. 예.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극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기를 내고 무모한 도전이라도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은 너무 귀하니까 한 시간도 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고 한 시간에도 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아, 마이크 좀 줘보세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백전의 끝장 토론 대본도 없고 각본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확인하셨죠? 왜 웃으셨어요? 빨리 극복하라는데. 너무 상투적으로 다 대답하셔서. 아유, 누구나 할수 죄송합니다. 있는 대답인 제가 것 왜 같아요. 죄송하다고 하죠? 예, 너무 상투적으로 네, 답변하셔서 네, 네. 그 빨리 극복하라는 말씀이요? 네. 어떡해요? 너무 실질적으로 상투적이셨대요. 뭔가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투적인 게 되게 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 웃으시네요. 상투적인 게 진실인 게 많다니까. 한 분 더 하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짧게?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궁금하거든요. 돌발 질문이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러나 45초 후에 돌발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옥션 올킬 세일 20%단 2주간. 여러분! 이연사!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우유, 건국 우유. 마이 W 글로벌 팀플레이. 세계적 금융 선두주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마이 W의 합류. 기대된다. 나에게 보여줄 탁월한 그들의 투자 성과. 동양종합금융증권 마이 W. 네, 백전회장 토론 20대와 각 당 대표의 토론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유시민 대표 참여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어렵게 던지세요? 하나만 더 어렵게 던져보시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예. 지목하셔서 하나만 더 어렵게. 예. 예, 김새날님한테 아버지하고 대화가 잘 되세요?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대화가 잘 돼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대학에 가서 제가 부딪혀 보고 하다 보니까 공부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의원님 따님분처럼 저도 제 나름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나이에 아버지하고 대화가 너무 잘 되면 안 좋은데. 왜 왜요? 그런가요? 그러면 왜요? 왜냐하면 모든 세대는 부모 세대를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 사르뜨르가 했다는 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 없는 행운아였다. 되게 아버지가 억압의 상징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질문과도 연결되는 건데 자기 삶이 내가 진짜 어떤 삶을 원하는가를 내 스스로 의견 형성을 할 때 그때부터 이미 부모가 개입되기 시작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걸 늦게 깨닫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 좋은 것도 예. 관계가 꼭 좋지만은 않은데요. 근데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늦게 깨달으면 불행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취업을 앞두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전 토론을 통해서 제 꿈을 좀 많이 깨닫게 됐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됐죠. 억압의 상징, 아버지가 억압의 상징이라는 게 자기 고백은 아니시죠? 저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 면이 있죠. 자기 고백 포함. 예. 끝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어요. 두 분 지금 막 질문 마지막으로 통하시는데 신하영님은 어떤 질문이세요? 두 분 중에 제목만 들어보고 제가 더 재밌을 거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반박인데요. 다른 질문 반박은 트위터에 올려주시고요. 황기빈님 어떤 건데요? 대표님께서 재미없으면 정치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치하시는 이유요? 예. 별로 재미없지만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유시민 대표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게 좀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본 우린 재미 하나도 없는데. 승부가 단기간에 나는 게 많고 네. 그리고 변화가 심하니까 어떤 다른 직종보다 그 남자들한테 좀 적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좀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 여성은요? 여성은? 예, 이게 우리 정치는 옛날에 총칼로 서로 죽이면서 하던 권력 투쟁이 문명화된 형식으로 와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참여가 엄청 늘어나야 돼요. 저는 법으로 반을 나야 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여성표를 의식하시고 확 바꾸시. 평소의 소신입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더 하고 싶죠, 여러분? 토론 더 하고 싶으시죠? 110분이 지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를 부득이 해야 되겠네요. 오늘 나와보셔서 참 고생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뭐, 저는 좀 더 솔직한 비판과 공격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좀 쫄아서 나왔는데, 예, 걱정했던 것보다는, 네. 예, 좀. 뭘 공격한다고 유시민 대표께서 주눅이 드시겠습니까? 예. 네가 한 게 뭐 있냐부터 시작해서. 네. 유시민 대표, 예. 하신 게 뭐 있으세요, 도대체? 예. 제가 정말 사실은 드리고 네. 싶은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았지만 정치인 유시민 대표께 그렇게 질문 드리고 싶고요. 예. 예.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신데 저희가 역할을 담당하실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 한번 여쭤보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예, 별거 예. 아니에요. 예. 정치들이요. 끝장 토론에 나가면 너무 토론단들한테 당한다.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세요. 도망가세요. 나오시라고 그러면 앞으로 대선 앞두고 나오실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야권 대통합 관련해서 예. 나오셔서 기탄 없이 얘기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한 번 나왔는데 또 나옵니까, 뭐? 이건 20대와의 대화고요. 저희가 예. 이제 기본 원 토론으로 돌아갈 때 그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실 거예요? 황기민님 다시 질문하실래요? 그 선거에서의 패배는 결국 대표님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저희 국민들이 이해하고 앞으로 또 다시 더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배우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도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왜 그런 좀 위험성이 높은 선택을 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저나 저희 국민참여당은 정당을 좀 바꾸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정치 구조, 정치 지형을 좀 바꾸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의 거대 정당에 도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것인데 지금 다수 국민들의 소망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권 교체, 국회의 교체가 더 절실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의 논리적인 우리 자신의 판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에는 다수 유권자들의 의사를 먼저 존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판단들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배우게 된 것이죠. 네, 대표님의 답변이 조금은 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요. 많이 변명처럼 들릴 겁니다. 네. 예. 지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그 대선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할 때 불리한 경선룰을 받아들였고 그 이번 서울시장 선거 역시 박원순 시장은 불리한 룰을 모두 받아들여서 경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단일화에 이르렀고 선거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런 전례가 있고 이건 직전의 전례이지만 이런 사례가 있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조금 결과론적인 반박일 수 있지만
다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경기도지사 선거 때의 경선 규칙, 그것도 저희가 불리한 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정당이 불리한 경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 방식을 받아들인 것은 다 불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졌을 때 저를 지지해 주는 분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함께 힘을 모으는 데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규칙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인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유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지지율 5%짜리 작은 정당에게 유리한 경선 규칙이 있을 수 없죠. 원천적으로. 네. 네, 다른 분께도 질문 기회 드리죠. 신하영님? 안녕하세요. 전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신아영입니다.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도 새로 신당을 창당하셔서 지금 당대표로 재임하고 계신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국민참여당과 기존에 존재하는 정당의 차별화된 이데올로기가 뭔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계속해서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같은 분이 여러 번 창당을 하시는 경우가 저 흔히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창당을 새로 하시게 된 원인과 그 이데올로기가 궁금합니다. 이데올로기는 너무 좀 거창한 표현이고 어떤 철학 또는 이념적 지향 또는 정책 이런 것들이 정당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은 맞죠. 그러나 때로 정책이나 사상적 지향이 비슷해도 정치 세력이 분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신하영님한테 제가 한번 가상적인 질문을 해보죠. 어떤 정당이 있는데 정당의 대표와 지도부가 어떤 전국의 모든 지역의 그 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그 위원장이 그 지역에 가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모아서 대의원을 지명을 하고 다시 그 대의원들이 모여서 또 정당의 대표를 뽑는 이런 정당이 있을 경우 우리 신하영님 같은 경우는 그 당의 당원이 되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정치 쪽에 제가 직접 참여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 그쵸. 질문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정치하시는 이제 대표님 같은 분들 아래에서 사실 많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 사회에 편입될 이제 곧 당장 사회인이 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고 어떤 걸 앞으로 그러니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런 예.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참여당을 왜 따로 하느냐라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당의 당원이거든요. 당원은 국민들이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처럼 당원도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하죠. 근데 나에게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의무도 없는 정당의 당원이라면 저는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당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지구당 위원장 또는 지역당원 협의회장을 임명하고 그 협의회장이 다시 대의원을 임명하고 그렇게 임명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임명해준 사람을 다시 지도부로 뽑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정당의 당원이 되기는 싫어요. 지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들은 그렇게 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정당을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또한 그런 정당의 당원이 되지 않고 다른 정당을 만든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하영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예. 아유, 유시민 대표께서는 토론의 달인이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긴급으로 되짚어 물으시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20대 안 그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이제 기존의 정당들이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야권 대통합이 합당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대통합이 어떤 형식으로 될 때 지금 말씀하신 민주주의 반민주주의 행태는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극복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의 여러 정당들이 이 사상도 좀씩 차이가 있고 정책도 다르고 또 당의 구조나 운영 원리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상과 지향은 다 다양할 수 있지만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헌법의 요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이 공화국의 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는 정당도 헌법 규정대로 헌법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대 정당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그것은 시민들이 당의 주인이 되는 그런 주권 재민이 실현되는 정당은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사상과 지향의 차이를 포함해서 이 정당의 조직과 운영의 원리까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함께 이제 야권 대통합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도록 논의가 돼야 될 것이다. 네, 주권 재민 아주 듣기 좋은 말이죠. 이대로 되기 원하는데 신하영님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런 상황, 그럼 그런 거를 다 감수하시고서도 민주당과 함께 통합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얘기는 지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대 정당이라서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와서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통합해서 하시고 싶으신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혁신과 통합에서 백만밀란 그 문성근 대표나 이런 분들이 한 제안을 보면 현재의 민주당의 이 그런 조직과 또 다른 진보 정당들의 조직 구성 운영 원리의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해결책들이 여러 야당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원탁회의가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죠. 앞으로 저희는 뭐 누구하고든 다 대화할 생각이고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견을 좁힐 수 있으면 최대한 좁혀봐야 되고 뭐 정 좁혀지지 않으면 통합까지는 어렵더라도 또 연합하고 연대해서 또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저 뒤에 계신 분한테도 이 힘을 잘 모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진보 정당 탈당파 또 민노당 몇 분과는 통합이 이제 합의가 거의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진보 대통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진보 통합은 일단 뭐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진보 세력과요? 야권 전체의 통합이요? 아니요, 진보 세력. 진보 세력 통합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대통합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거기까지 마음이 모아질지 이제 그 문제가 남았죠. 네. 야권 대통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권 통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각자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 네. 그래 왔죠, 사실. 예. 이제까지 그래 왔죠. 예, 뭐 제가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이 이익이든 이념이든 철학이든 또는 정책이든 각자가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것에만 집착하면 네.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조금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 야권 대통합과 관련해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요? 야권 통합 연대는 제1야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설 때에만 가능하고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으신 건가요? 예, 지금 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어제 오늘 상황을 보면. 네네. 예. 야권 대통합과 관련해서 혁신과 통합의 역할 어떠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혁신과 통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혁신과 통합이 산파 역할을 잘 할 때 옥동자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만약에 민주당이 야권 대통합의 결정적 역할을 못하더라도 혁신과 통합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과 통합이 잘 임무 수행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건 유시민 대표 개인에게 여쭤보는데요. 2012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실 용의도 있으십니까? 그럼요. 예. 총선 불출마 선언 용의도 있으십니까? 네, 그것도 있습니다. 예. 네. 안철수 원장의 11.6 재보선에서의 효과에 대해서 효과가 크다 이런 얘기가 이제 지배적이었어요. 대선 후보 주자로서의 안철수 원장의 효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것도 크죠. 민심 흐름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고 국민들이 안철수 교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할 그런 결단을 할 수 네. 있을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표를 지금 만나신다면 어떤 네. 말씀을 하시겠어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네. 만나실 생각조차 안 하신 건가요, 그럼? 만날 방법이 없죠. 왜요? 전화번호를 몰라서. 그럼 먼저 만나자고 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저쪽에서 만나자고 수락해야 되겠죠.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이 자주 만나는 것은 네. 저는 무조건 좋다고 보는데 네. 그분이 사람들을 좀 가리시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네, 그냥 마침표로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생기신다면 현 대통령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했습니까? 빨리 큰일 날 이야기를 했군요. 빨리 끝나기를 바라시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예.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헌법을 존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헌법을 싶어요. 존중하시라. 예. 좀 긴장 푸세요. 긴장하셨어요? 아닙니다. 네. 떨거지라고 인정하지 수 없다. 어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전에 정확한 정의를 제가 찾아보니까 한 통 속으로 지내는 사람들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떨거지가 한둘이 아니란 얘기인데. 저희 끝장 토론은 어떠한 짜여진 기획도 없이 어떠한 대본도 없이 말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펜만 들고 오셨네요. 그래도 종이를 좀 주시면 좋죠. 글쎄 말이에요. 예. 전 홍준표 대표는 메모지 한 장은 있었거든. 메모지 예. 한 장 좀 빨리 갖다 주시고요. 오늘 이 토론에 임할 20대 논객은 저희 대학 토론 배틀을 통해서 배출된 논객, 또 시민토론단에서 활동해온 논객,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20대만을 초대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는 유시민 대표와 저만 빼고는 모두 20대입니다. 예. 저희 제작진도 물론 제외합니다. 한 가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갈 것은 각 당 대표를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토론에서 동일한 조건, 동일한 시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오늘만 유시민 대표의 특별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생방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녹화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말이 녹화일 뿐 저희 프로그램은 똑같은 조건에서 생방송처럼 녹화된다는 것. 그래서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 공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저희가 지난번에 100분을 진행했는데 홍준표 대표와의 시간에 초과했어요. 시간을. 그래서 110여 분을 진행했습니다. 동일한 시간으로 110여 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규칙을 말씀드리면 장황한 홍보가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2분 룰을 적용해서 10초 전에 한번 예고 경고음을 드리고요. 2분 10초가 지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 지난주 홍준표 대표께도 제가 며느리도 모르고 딸도 모르는 돌발 질문을 드렸었던 거 다 지켜보셨죠? 몇 개만 드려보죠. 예, 좀 허심탄회하게 알맹이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까요? 자, 10초가 시간이 지나간 앞에 시계가 있고요. 10초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11.6 재보선에서 사용 설명서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회자됐고요. 유시민 대표께서도 그런 얘기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유시민 후보의 정치인으로서의 사용 설명서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있는 대로 보시면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있는 대로 보시면 잘 쓸 수 있다고요? 어느 사용 설명서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나요? 예, 10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말 한 대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봐주십시오. 네. 예. 가장 첨예한 관심 중에 하나가 한미 FTA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아마 뜨거운 이슈가 더 될 거고요. 어떤 분수령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을 우리가 비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한미 FTA에 관련한 입장을 밝혀주시죠. 예, 참여정부 때와는 좀 다른 점도 있고 시대성도 변했고 또 그때 예측하지 못했던 것도 있어서 지금은 비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일부 진보 정당이나 진보 세력에서는 참여정부의 한미 FTA 관련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또 일부 사과했다? 아니다, 그건 사과가 아니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한미 FTA를 추진할 때 충분히 그 전후 맥락을
살피지 못한 대목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 얘기하기는 여당과 야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다. 그래놓고서 지금 배신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한나라당이 이렇게 공격할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협정 발효되고 나서 뭐 협의하도록 약속하면 통과시켜주겠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결정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한미 FTA 관련은 우리 청춘 토론단에서 질문을 뜨겁게 드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야권 통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죠. 2012년에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이 같이 계신 떨거지들은 누구신가요? 함께 떨거지 대화를 한 것은 이제 심상정, 노회찬 두 분하고 제 셋이서 네. 떨거지들이 합창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분들 말고요. 지금 진짜 유시민 대표 옆에 계신 세력 중에 제가 떨거지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쓰셨으니까 쓰면 예. 그 옆에 누가 계신가요? 제어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 당의 당원들이 네. 예, 1차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네. 돌발 질문을 제가 드린 이유는 정말 각기 드렸어요. 그래서 좀 힘드시기도 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오늘 토론의 주제에만 집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드렸고요. 이렇게 돌발 질문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시민 대표의 생각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면이라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진행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청춘 토론단 20대들과의 대화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토론하기에 앞서서 야권 대통합이 이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야권 대통합에 대해서 20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잠깐 나가서 들어봤거든요. 그걸 들어보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죠. 볼까요?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야당의 통합 논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야권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한국 정치사에 빼놓을 수 없는 화두, 야권 통합. 과거 이승만 정권을 기점으로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장기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저항수단이 되어왔다. 그리고 1990년 3당 통합이 성공하면서 군부 정권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문민 정권이 들어선 가운데 민주주의의 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연대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부정적인 시선과 함께 야권 통합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태까지 여러 번 당을 만드시고 또 탈당을 또 여러 번 하셨는데요. 내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도 또 탈당을 하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제가 여러 번 탈당한 것은 아니고 딱 한 번 탈당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되기 전 대통합민주신당 시절에 제가 조용히 당을 나온 적이 있고요. 그 이전에 개혁국민정당은 당을 해산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여러 번 탈당한 전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신다면 예, 좀 그런 생각은 좀 거둬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나온 질문이 다음에도 였거든요. 이런 이제 없으시다는 답변이신가요? 예, 이제 저희는 지금 야권 통합, 진보 통합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당 당대표부터 일반 당원들까지 함께 의사결정해서 함께 뭐 혼자 가든 또는 통합해서 가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청춘 토론단 여러분, 여러분의 날카로운 질문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야권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시작해 주시죠. 황기빈님. 안녕하세요. 대학생 황기빈이라고 합니다. 평소 대표님의 그 정치적인 모습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그 질문하신 대통합과 승리로 가는 지름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개인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았을 때는 대표님이 현재까지 보여주신 모습에도 그 부분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아함이 들 것 같습니다. 일례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시면서 야권 단일화를 하실 때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합의한 룰을 끝까지 거부하시고 본인의 룰을 고수를 하셔서 결국 관철을 시키셨고 김해을 이번 선거 때도 마찬가지셨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기에는
대표님께서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욕망을 절제하시지 못하셔서 결국 선거에서 지신 것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까 각자가 자기의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엔 저도 포함.